책 속 보물 책 속 기적의 민디입니다. 오늘 제가 최수아님의 글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분은 전직 선생님으로 오랜 시간 교직에 몸담은 분이시고 수녀가 되고 싶었던 꿈을 가지셨습니다. 좀 특별하죠? 저와 독서 취향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정서적으로 정말 많이 연결되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아직 책으로 출간된 건 아니지만 이분의 블로그와 유튜브에 게재되어 있는 글들을 읽으면서 감동이 큰 보물 4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이분 글에서 가장 감동받았던 부분은 3가지인데 인류애적 사랑, 헌신, 그리고 나머지 1가지는 듣다 보면 내용에서 나올 겁니다. 이분의 글을 읽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자비가 깔려 있음을 느낄 수 있어요. 모든 것의 근원인 사랑을 기반으로 삶을 풀어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인지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다 라는 이 이치를 담은 삶의 기적을 자주 경험하며 살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의 글에서 배어나오는 따뜻함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고 감동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분의 글을 다 읽어냈을 때 그 얻어지는 영감으로 인생의 질을 한층 더 높이고 인생을 푸는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수아님의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 인생 체험 함께 들어볼게요. 두 여인 이야기. 첫 번째 여인. 일반인이 저렇게 예쁠 수 있을까? 볼 때마다 감탄하는 미모의 후배가 있다. 재능도 뛰어나고 마음까지 예쁘니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어느 한날 그 후배는 웃으면서 말했다. 부모님이 중학생 때 이혼을 했다고. 밝고 구김이 없던 후배에게 그런 아픔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몇 년 전에 후배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말기암이라고 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간병은 재혼한 엄마가 하셨다. 그것도 지극정성으로. 후배의 부모님이 무슨 이유로 이혼을 했는지는 모른다. 아버지는 재혼을 하지 않으셨고 엄마는 이혼하고 한참이 지난 후 성품이 아주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하셨다. 후배는 그 아저씨를 가끔 만나왔고 그 아저씨는 우리 예쁜 딸이라고 하며 후배를 무척 예뻐해 주셨다고 한다. 얼굴도 모르는 후배의 엄마는 재혼한 남편에게도 자식들과 손주들에게도 따스한 사랑을 주시며 오늘 하루도 정성껏 살아가실 것이다. 두 번째 여인. 교사로 재직할 때 한 엄마를 알게 되었다. 학부모 총회에 와서 얼굴을 한번 본 게 다였는데 우리가 급속도로 친해진 이유는 그 엄마가 내가 입원하고 있을 동안 내 병실을 매일 방문했기 때문이다. 교사에 대한 불신이 심해서 거의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그 엄마는 아이의 말을 듣고 담임교사의 얼굴이 한번 보고 싶어서 학부모 총회에 처음 참석했다고 했다.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라 매일 늦게 끝났지만 아주 잠깐이라도 매일 병실에 와서 내 얼굴을 보고 갔다.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 봉사를 한다는 그 엄마는 매일 새벽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했다. 그 당시에는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눈 건 아니지만 그 이후 10년 정도 만남을 이어가면서 우리는 속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절친이 되었다. 그녀의 시댁은 우리 시댁보다 더 파란만장했고 그 안에서 그녀는 심적 고통이 꽤 컸었다. 그래도 시어머님을 모시고 잘 견디고 살았으나 남편의 비밀스러운 두 집 살림이 들통나면서 부부는 바로 이혼을 하고 말았다.
부부의 이혼으로 시어머님은 시골로 내려가셨고 그녀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굳건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나를 만난 그녀가 말했다. 선생님, 시어머님이 올라오셨어요. 아이들에게는 안 가시고 제가 보고 싶어서 오셨다고 하시며 우셨어요.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가시는 어머님께 용돈을 챙겨드렸어요. 그 사람은 미운데 어머님은 너무나 안쓰럽네요. 가시는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다. 지금은 연락이 끊어진 그녀. 어디에서건 정성스럽게 잘 살고 있을 것이다. 복을 끌어당기는 여자. 나는 새 아이를 낳았고 둘째와 셋째 아이는 육아휴직을 했었다. 휴직 기간 중 늘 학부모로 거리감 있게 느껴졌던 아이 엄마들과 언니 동생 관계로 살아간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했다. 매일 아침 화장을 곱게 하고 출근을 하던 워킹맘이 내 집 현관문을 오픈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수다까지 떠는 모습이 그녀들에게는 신기했을 것이다. 내 인생에 특별했던 인생 공부 또한 많이 했던 시간이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고 난 후에 어느 한 집에 모여서 모닝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말이 길어지면 점심을 함께 먹기도 했다. 함께 노래방도 갔었고 시장을 같이 보기도 했다. 학구가 아니어서 더 편했을 수도 있었다. 그녀들과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남편을 만나 연애했던 이야기, 학창시절, 시댁 이야기, 부부싸움 이야기 등등 교사들과는 나눌 수 없었던 툭 터진 아줌마 스타일의 편안한 이야기들이 나는 참 좋았다. 얼마나 내가 편하고 만만했던지 언니 나 어디 좀 갔다 올게 우리 아기 좀 봐주라 하던 동생도 있었다. 우리 아기와 그 집 아기 둘을 보기에는 체력이 약해 몸살이 난 적도 있었는데 그녀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았다. 그녀 아줌마들은 천하무적 씩씩했고 용감했고 가리는 것이 없었다. 뭔가 당당했고 억척스러웠다. 나의 성향과는 많이 달랐지만 나는 그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매력을 느꼈고 살림에 대해 음식에 대해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 남편도 아주버님 부부도 다 알아주는 명문대를 나왔지만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당당히 말하던 여자. 나이트클럽에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까지 했다는 여자. 우리가 음식점에서만 사먹는 그런 음식까지도 척척 만들 줄 알았던 여자. 아무 때나 방문을 해도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던 그녀의 집. 새댁임에도 불구하고 복날에는 삼계탕을, 오곡밥을 먹는 날에는 나물까지 기가 막히게 만들었던 여자. 난 그녀에게 국물 진한 삼계탕과 밥도둑인 미더덕찜을 배웠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감히 따라할 수 없었던 그녀의 집안 정리정돈법을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흉내내고 있었다. 있어야 할 자리에 물건이 잘 정돈된 집, 장롱문을 열어 자주 환기를 시키고 창고 문까지 가끔 열어놓는 모습. 가장 잊을 수 없는 건 그녀의 화사함이었다. 밝은 에너지의 소유자. 그녀와 그녀의 집에서 내가 느낀 건 뭔가 복이 막 들어올 것 같고 복이 그 집에 들어오면 오래 머물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회사 생활도 탄탄대로로 잘 나갔고 아이들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는 장난꾸러기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우리보다 먼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후 연락이 끊겨서 지금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지만 난 여전히 그녀의 집안은 술술 잘 풀리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든다.
그녀는 오늘 아침에도 노래를 흥얼거리며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을 먹일 것이다. 요즘에 내 모습처럼 말이다. 음식을 만들 때 가장 환한 얼굴을 하셨던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시어머님을 떠올리게 되는 새벽이다. 음식은 사랑이다. 사랑 맞다. 제목 질투 유발자. 우리 집에 오시는 정수기 코디님과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처음에는 커피 한 잔을 대접하다가 서로 작은 선물을 나누다가 지난해부터는 마음속의 이야기까지 나누는 사이로 발전했다. 그 많은 이야기 중에 가슴속에 콕 박힌 이야기는 바로 동서지간의 질투였다. 성품이 좋은 그 코디님은 한 집안의 맏며느리였고 서울에 사시는 시어머님 근처에 동서네가 살고 있었다. 그 동서는 중소기업의 회장 딸이었고 스카이를 졸업했으며 지금은 대기업의 중간 간부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처음 동서가 시집 올 때 자기와의 격차가 있어서 불편한 마음이 꽤 컸는데 시댁 식구들에게 잘하는 모습에 불편한 마음이 조금씩 사라졌다고 했다. 그런데 늘 한결같은 친절과 베푸는 모습에 고마운 마음보다는 자꾸 질투가 생겨서 동서를 볼 때마다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미운 마음이 자꾸 들더란다.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를 달래보아도 그 못난 질투심이 사라지지 않아 오랫동안 괴로웠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꼬여있는 자기 모습을 깊이 반성하고 동서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 마음이 이어져서 참 다행이라고 했다. 난 코디님의 말씀을 들으며 계속 우리 형님이 떠올랐다. 상처 깊은 시댁에 큰며느리로 시집을 와서 따로 살면서도 무서운 시어머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결혼을 앞둔 시동생에게 시어머님을 모셔달라고 부탁했던 형님. 어머님도 시누님도 다 알고 있던 그 충격. 평생을 단칸방에 3남매를 눈물로 키우셨던 어머님은 3층 집을 지어 두 아들 가족과 함께 사는 게 꿈이셨던 분이셨다. 시어머님을 모셔달라는 형수의 그 말에 내 남편은 어머님을 평생 모시고 살겠다는 결심을 했고 어머님이나 시누님은 착한 막내 아들이 어머님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자, 이 부분이 제가 이분의 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들어보세요. 평소 너무나 안성맞춤으로 수녀의 삶을 꿈꾸던 나는 결혼 생활을 수도 생활 비슷하게 받아들이고 이 상처 깊은 시댁에서 따스한 온기가 되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진짜 충격적이리만큼 놀랐고 감동했고 존경심이 마구 솟구치더라고요. 수녀의 삶을 꿈꿨으나 그것이 되지 못했을지언정 내 현실에서 나는 수녀이다. 이 삶은 수도 생활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했던 이런 생각이 정말 내가 배워야 할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존경합니다. 이 상처 깊은 시댁에서 따스한 온기가 되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상처 많은 이 시댁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맏며느리 흉내로 사는 게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매일 몸과 가슴으로 느끼며 내 결혼 생활은 이어졌다. 동서, 나는 어머니가 너무 무서워. 어머니 앞에 서 있으면 벌레가 된 기분이야. 동서는 나와 다른 사람인 것 같아. 그릇이 큰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겠지. 난 동서를 존경하고 살아. 형님께 그 말을 듣고 나는 형님이 가여운 마음마저 들었다.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피해가고 싶은 그 마음이 스스로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나의 언니처럼 잘해드리며 30여 년의 동서지간을 잘 지내왔다고 믿고 있었다. 작년 시어머님이 말기암 진단을 받으신 후 스텐드 시술을 받으러 입원을 하신 날이었다. 난 남편과 불이 났게 병원으로 향했고 어머님을 위로해 드린 후에 간병인 아주버님이 사오라는 물건을 사기 위해 병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갑자기 속이 울렁거려 화장실로 뛰어갔다. 수돗물이 콸콸 쏟아지듯 물이 쏟아졌다. 무서운 마음이 들 정도였다. 그리고 맥이 탁 풀리며 반시체의 모습으로 나는 늘어졌다. 남편은 나를 데리고 1층 외래 진료실 앞에 앉히고는 빨리 좀 해달라고 간호사들께 부탁을 했다. 물건을 사러 나간 후 한참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형님 부부는 우리를 찾아 1층까지 내려오셨다. 아주버님은 간호사에게 다가가시더니 우리 재수씨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 남은 침대라도 하나 빌려달라고 다급하게 부탁을 했고 간호사는 없다고 말했다. 곧이어 어머님 시술이 있을 시간이어서 두 분은 어머님께 올라갔고 나는 의사쌤 진료 후 응급실에서 링거 주사를 맞고 잠이 들었다. 정신을 차리고 남편과 함께 어머님께 올라가니 시술 후 어머님은 나를 걱정하며 기다리고 계셨다. 그렇게 몸이 약해서 자주 아파서 어떻게 하냐며 내 손을 잡아주셨다.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시누님께서 가끔 전화를 하셨다.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딸이었기에 회한이 크신 것 같았다. 어머님 스텐트 시술하신 그날 밤에 아주버님 부부에게 대판 부부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가 아주버님께서 나를 위해 침대를 구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그 행동이 형님을 자극하며 몹시 심한 부부싸움으로 이어져서 그 상황을 이해 못하겠다며 자기 여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셨다고 한다. 난 그 순간 형님이 나를 만나면 수십 번을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다. 내 남편은 이 세상에서 동서라면 꾸벅 죽어. 이 세상에서 동서에게 제일 잘하고 산다니까. 난 약간의 미소를 띠며 하시던 그 말씀에 이상한 감정을 전혀 못 느꼈었다. 시댁의 맞이로서 동생들을 건사했던 아주버님을 시아버님처럼 생각했었고 아주버님 또한 나를 며느리로 생각하신다고 받아들였다. 또한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는 미안함에 나에게 더 극진하신 거라고만 생각했다. 나는 시누님 말씀에 너무나 깜짝 놀랐고 형님의 그 마음은 실행에 옮겨졌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사무제를 마친 날 앞으로 각자 따로 살자고 시댁 식구들 앞에서 당당히 선포하신 형님. 그 이후 우리는 만난 적이 없다. 코디님의 동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 불가의 형님 모습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다. 그리고 그 긴 30년 나로 인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까 생각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형님을 만나지는 않고 있지만 평화롭게 잘 사시기를 빌 뿐이다. 나는 긴 세월 형님의 질투 유발자였던 것이다. 제목 보시. 나는 살아오면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많이 만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고 나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오르고 혼자 남아 계신 엄마가 떠올랐다. 착한 공덕은 3대까지 내려간다는 옛말이 맞는 말인가 보다 라는 강력한 믿음이 생기는 순간이다. 우리 아버지는 세상을 뒤흔들다 가신 분도 아니었고 TV나 신문에 한번 나온 적도 없는 분이셨다. 그저 사남매가 아직도 존경하고 있는 좋은 아버지셨고 제자들이 아직도 잊지 못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다. 오래전
중학교 등록금이 있던 시절에 당신의 쥐꼬리만한 월급을 털어서 제자들의 앞길을 열어주셨고 밥 대신 죽이 주식이었던 제자에게 가끔이라도 일부러 밥을 먹이려고 애쓰시던 분이셨다. 시골의 가난한 교사의 아내였던 우리 엄마는 아버지의 제자를 당신 제자처럼 아끼셨고 따끈한 밥을 먹는 제자 옆에서 제자의 구멍난 양말을 꿰매주셨던 착한 사모님이셨다. 내가 태어나기 전의 일들이었지만 늘 우리 집을 찾아오던 제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사실이었다. 내 어린 시절에도 동네 선생님이셨던 아버지의 제자들은 주말이면 우리 집으로 몰려와서 언니들과 함께 놀았던 기억이 참 많다. 결혼을 했다. 우리 엄마 표현대로 부처님 반토막 같은 착한 남자였다.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전혀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우리 두 사람은 어머니에게나 시댁 식구들에게나 친정 식구들에게 선물 하나를 사더라도 아까운 마음 없이 정성을 다했다. 감사하게도 우리 두 사람이 탄탄한 직장인이었으니 우리는 나누면서도 참 행복해했다. 우리 모두가 잊을 수 없는 IMF. 친정 쪽의 먼 조카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다는 소문을 엄마께 들었다. 무스탕 사업이 너무나 잘 되다 보니 매장을 자꾸 늘리다가 그야말로 알거지가 된 것이다. 그 주변에 제법 잘 사는 친척들이 있었지만 이미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한 상태라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고 했다. 아이들은 처가에 맡기고 모시고 살던 어머니는 누이께 맡기고 부부 두 사람만이 허름한 여인숙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살고 있다는 말. 평소에 친하지도 않았던 그 부부가 계속 눈에 밟혔다. 남편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했다. 우리 부부는 자연스럽게 대출을 받아 도와주자고 했고 그 조카의 아내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전화를 했다. 나 수원 이모야. 힘들지? 돈을 좀 구했어. 입금할게. 뭐라도 시작해. 질부는 너무나 놀라 잠시 말을 하지 못했다. 이모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올 12월에 꼭 갚겠습니다. 질부의 그 말에 나는 나중에 갚을 수 있을 때 갚으라고 했다. 그 다음 주에 질부는 내게 전화를 걸어 고춧가루 장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 일이 지나가고 바로 남편이 회사에서 보너스를 타왔다. 우리가 도와준 금액의 2배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다. 회사 이익금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인센티브가 잘 지켜지던 대기업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큰딸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안내장이 왔다.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하나이의 집이 불에 타서 숟가락 하나도 건지지 못해서 돈과 생활용품을 걷는다는 글이었다. 나는 잠시 생각을 한 후에 남편의 보너스 봉투에서 100만원짜리 수표를 한 장 꺼내서 봉투에 넣어 다음날 학교에 가는 아이 가방에 넣으며 선생님께 잘 갖다 드리라고 말했다. 그 후 몇 달 후 남편의 회사가 또 대박이 났다. 이번에는 지난번 보너스의 2배의 금액을 받았다. 너무나 놀라웠다. 마치 하늘이 선물을 주시는 것 같았다. 뭔가를 바라고 나눔을 한 건 아닌데 A에게 주고 B에게 준 것이 C에서 돌아오고 D에서 돌아왔다. 그것도 몇 배로, 어떤 경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이를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저 내 눈에 보이면 몸을 움직였을 뿐이었는데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말처럼 당신이 할 일을 하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당신이 할 일을 하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라는 말을 믿었을 뿐이었는데 놀라운 기적을 너무나 자주 만나며 살고 있다.